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게 이자 보상 비율이죠. 자, 이자 보상 비율 역시 요건 손익계산서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자 보상 비율은 내가 영업해서 번 돈으로 이자를 얼마나 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큰 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100억 버는데 이자 100억 내면 1이잖아요. 영업이익 120억, 이자 비용 100억이면 20억은 남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영업해서 번 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이자를 제일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자 비용 주고 남는 거 가지고 정부가 가져가고 주주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정부는 법인세 가져가는 거고. 근데 이게 이자 보상 비율이 1이래요. 1. 영업해서 번 돈으로 이자를 다 내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1이라면 기업의 가치는 증가한다. 틀린 표현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유지된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감소합니다. 가치가 없는 거야, 그건.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감소합니다. 주주의 몫이 낮아짐으로.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의 1이 의미하는 바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게 이자 비용이다. 근데 좀 응용된 문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이자 비용이잖아. 실제 이자가 이거보다 많을 수는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차입원가 자본화하는 거 회계학에서 배울 거예요. 차입원가를 자본화했다는 얘기는 실제 발생한 이자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자가 100인데 여기는 한 80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크다라고 판단되지만 실질적인 이자 보상 비율은 자본화된 20까지 합치면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포인트 삼아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아래 순이자 보상 비율, 순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죠. 순. 네트야, 네트. 순이자 보상 비율은 자, 영업이익이 되고 요게 있는 거죠. 이자 비용에서 이자 수익을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을 계속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빌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빌려놓고 그 돈을 쓰기 전에 은행 같은 데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 수익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네트로 진짜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에서 이자 수익을 뺀 거예요. 그래서 순이자 보상 비율은 여기 이자 수익을 차감한 겁니다.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와요. 이자 보상 비율과 순이자 보상 비율이 같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자 수익이 없다는 얘기죠. 이자 수익이 없으니까 둘이 같은 거죠. 만약에 이자 수익이 꽤 많으면 이자 보상 비율과 순이자 보상 비율의 차이가 크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A기업이 있는데 이 A기업이 동종기업보다 이자 보상 비율이 제시가 돼 있고 순이자 보상 비율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자 보상 비율이 동종업계보다 높거나 낮게 제시가 돼 있고 이게 낮거나 높다. 이 반대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럼 케바케로 보면 이자 보상 비율이 동종업계보다 높대요. 높다는 얘기는 임의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100인데 한 50 되더라. 동종업계가 1이 안 되는데 나는 1이다. 높아요. 이렇게. 근데 순이자 보상 비율은 낮대요. 그 얘기는 전체값이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100이고 이자 비용이 100인데 이자 수익이 한 50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거지. 동종업계보다. 근데 동종업계는 다 이자 수익인데 나만 없어. 그러면 이 금액이 1 유지하는 거죠. 1.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반대로 이자 보상 비율은 낮은데 순이자 보상 비율은 높아요. 그럼 높다는 얘기는 이자 수익이 되게 많다는 얘기지. 50. 그러면 얘가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조금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은 낮지만 순이자 보상 비율은 높다. 그 얘기는 이자 수익이 꽤 많더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는 많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이런 관점에서의 문제를
유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이자 보상 비율까지 했고요. 우리 그 다음 나오는 비율이 EBITDA 비율이에요. EBITDA.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EBITDA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외국 애들 만나면 EBITDA 이렇게 하는데 EBITDA의 개념 자체는 이런 거예요.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그러니까 이게 earnings. 근데 영어로 보니까 뭐를 제하기 전에 이자, interest, 이자, tax, 법인세, 그리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라는 건 현금이 유출되진 않지만 회계상 비용 잡은 거잖아요. 이런 거 제하기 전에 이익을 EBITD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금주의 관점에서 본 거죠. 영업해서 번 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돈을 주기 전에, 정부에게 돈을 주기 전에, 그리고 감가상각비, 즉 실제 차감하기 전에 현금으로 번 돈을 얘기하는 게 EBITDA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이 있고 여기서 영업 외 수익 더하고 영업 외 비용 빼요. 그리고 이게 세전 순이익이죠. 여기서 법인세 빼고 당기 순이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안정적으로 현금 기준으로 얼마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자를 줄 수 있느냐 보는 게 EBITDA 대비 이자 비용 비율입니다. 즉 현금 기준으로 얼마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자 줄 수 있느냐 이게 보는 게 EBITDA 대비 이자 보상 비율이고, 그럼 영업이익에서 출발해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세전순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전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전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더하는 거죠. 영업의 비용 안에 이자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자 비용. 그럼 이자 비용을 다시 더하자. 그러면 이자 비용을 차감하기 전에 그리고 법인세 차감 전에 수익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감가상각비 다시 더하자. 그래서 암기하십니다. EBITDA는 어떻게 계산한다? 세전순이익에서 이자 비용 더하고 다시 감가상각비 혹은 무형자산 상각비까지 더해서 EBITDA를 계산한다. 다시 한번 EBITDA는 이렇게 세전순이익에서 이자 비용 차감 전이니까 세전순이익이 이자 비용 빼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다시 더해줍니다. 그러면 EBITDA에서 출발이 되겠지. 그리고 법인세는 이미 차감 전의 순이익이니까 감가상각, 여기 위에 있는 감가상각을 다시 더해주면 그게 EBITDA가 되고 그걸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게 EBITDA 대비 이자 보상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커요. 현금 흐름 분석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EBITDA. 결국 EBITDA 모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거고, 거의 동그라미 4번, 5번 묶으시고 교재 이 31페이지. 현금 흐름 분석에서 EBITDA는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그냥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계산하기도 해요. 그러면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에 있는 나머지 항목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정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 이외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하에서 나오기도 하더라.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 보면 제 경험상은 대부분은 여기에다가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EBITDA를 계산하는 게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7번을 보시면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하더라도 감가상각비가 더해지면 EBITDA가 영업이익보다는 크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EBITDA 이자 비용은 1을 초과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 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이자 보상 비율은 되게 낮은데 EBITDA 대비 이자 비용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은 무엇이 많은 기업입니까? 감가상각이 많은 비용입니다.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나눈 값보다 EBITDA를 혹은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많은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로서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자본 배분의 안정이 얼마나 있느냐, 요 주제가 우리 2과목에서 2부 2과목에서 종합 사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9문제 중에 제 경험상 3문제는 나오는 파트입니다.
여기를 놓치면 여러분들 합격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